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남겨진 지적문화유산 난중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묘소에 가보니까 이런 소나무들이 쭉 기품 있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눈물과 숨결이 뜨겁게 숨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뭉클뭉클 하면서 지금도 소나무를 보면 그때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난중일기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해 문집의 책을 저는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띠지를 붙여가면서 분석하면서 읽어봤습니다. 난중일기라는 말은 1795년에 정조 19년 이충무공 전설을 편찬하면서 편의상 이렇게 5권에서 8권까지의 일기를 수록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 부분을 난중일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난중일기 전체 내용을 이렇게 띠지를 붙여가면서 제가 읽어보다가 큰 테마를 6개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이 진중생활, 활쏘기, 상벌, 그 다음에 전황에 대한 보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 장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편지 보내고 주고받는 거, 안부, 뭐 여러 가지 가족 주변의 이야기들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 기록을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을 꾼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고 점을 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몇 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원균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병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기록은 병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장군님의 그 부인에 대한 그런 기록이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수 인터넷 뉴스에서 나온 기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보성군수 무장 방진의 외동따님이었고요. 아버지를 닮아서 무예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무술 상대가 되어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시죠. 환경도 녹둔도에까지 따라가서 장군의 안위를 지킨 적도 있고 장군을 잘 보필하는 그런 작전 구상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남장을 하고 말을 타고 장군을 지켜드리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하네요. 부인에 대한 기록은 난중일기 전체에 딱 6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기 내용도 정말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다 다 실었어요. 1594년 8월 30일 아내의 병세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가슴이 아프고 괴롭구나. 94년 9월 1일 앉았다 누웠다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30일이었고 9월 1일 2일이니까 이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신 거죠. 이른 아침에 세수를 하고 조용히 앉아서 아내의 병세를 점쳤더니 중이 속세에 돌아오는 것 같다고 하였다. 다시 쳤더니 의식이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매우 길하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니까 점을 쳐서 그 점괘를 해석해보고 좀 마음을 안심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에는 좋은 편지가 와요. 저녁에 탐색선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록들을 보면 95년 5월 16일에 아내가 불이 난 다음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았고 담과 기침도 심하다고 한다. 매우 염려스러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0월 1일에는 아들 회를 보내서 저희 어머니도 보고 집안 여러 사람의 생사도 알아오게 하였다. 그래갖고 그 아들 회한테 그 아내의 소식 알아보도록 하라고 보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는 25일 날 눈이 내렸다. 아침에 열이 돌아갔는데 제 어머니의 병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아파서 아들이 갔던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 이게 다예요. 아쉬움이 좀 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일기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꿈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꿈에 관한 거. 그리고 꿈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어요. 꿈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본다면 늘 내가 꿈을 기록하는 삶, 여러분 꿈 기록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꿈을 가끔 기록을 하는데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꿈에 혹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꿈을 기록하고 또 어떤 특이한 꿈을 꿨을 때는 깨자마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장군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자신을 잘 성찰하고 그 순간순간에 집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594년 7월 13일 비가 계속 내렸다. 혼자 앉아서 아들 면회 병세를 걱정하다가 글자를 짚어 점을 쳐보았더니 군왕을 만나보는 것 같다는 괴를 얻었다. 아주 좋았다. 다시 짚으니 밤에 등불을 얻는 격이라고 한다. 두 괴가 모두 좋아서 조금 마음이 놓였다. 또 유정승에 대하여 점을 쳤더니 바다가 배를 얻는 것과 같다는 괴를 얻었다. 다시 점쳐 보았더니 의심하다가 기쁨을 얻는 것과 같다는 괴를 얻었다. 혼자 앉아 있노라니 외로운 심정이 이길 길이 없었다. 비가 갤 것인지를 점쳤더니 뱀이 독을 내뿜는 것 같다는 괴를 얻었다. 큰 비가 올 듯하여 농사가 매우 걱정스러웠다. 밤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예. 또 이제 그 다음 날인데요. 점을 쳤잖아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네, 결과가 나왔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계속 내렸다. 어젯밤부터 빗발이 삼대같이 내렸다. 지붕이 새어 마르지 않아서 밤을 지내기가 어려웠다. 점이 꼭 맞았으니 절묘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1596년 1월 12일 이전에 영의정이 천식으로 몹시에 편찮았다고 들었는데 나았는지 모르겠다. 글자로 점을 쳐보았더니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 같다는 괴가 나왔다. 또 오늘 어떤 기륭의 조짐이 있는지 들으려고 점을 쳐보니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는 것 같다는 괴가 나왔다. 이 괴는 매우 좋구나. 매우 좋구나. 예. 또 6월 10일 날 일기입니다.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화살을 멀리 쏘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갓을 발로 차서 부수었다. 혼자 점을 쳐보니 화살을 멀리 쏘는 것은 적들이 멀리 도망가는 것이요. 또 갓을 발로 차서 부수는 것은 머리 위에 있어야 할 갓을 걷어차니 적의 괴수를 모조리 잡아 없앨 징조라고 하겠다. 그래서 점을 이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알아보는 점을 쳤던 그런 일기가 있어요. 자, 수많은 전투 장면 중에서 가장 극적인 전투 명량해전 전일과 당일의 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597년 9월 15일 말다. 조수를 타고 여러 장수들과 함께 진을 우수영 앞바다로 옮겼다. 그것은 벽파정 뒤에 명량이 있는데 수가 적은 우리 수군으로서는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병법에 이르기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모두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군율대로 시행해서 작은 일이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엄하게 단속하였다. 밤에 신인이 꿈에 나타나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 하였다. 네, 꿈에 이 신인이 나타나서 방법을 알려줬다는 얘기가 기록에 있습니다. 명랑해전 당일의 일기입니다. 막다. 이른 아침에 망을 보던 자가 와서 보고하기를 수도 없이 많은 전선이 명량으로부터 곧바로 우리가 진치고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옵니다 하였다. 곧 모든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갔더니 적선 130여 척이 우리 배들을 둘러쌌다. 여러 장수들은 양쪽에 소를 헤아려 보고는 모두 도망하려는 꾀만 내고 있었다. 우수사 김옥추가 탄 배는 벌써 이마장 밖에 나가 있었다. 여기 이마장이라는 거는 1마장이 353m. 그러니까 이마장이니까 거의 600이 넘는 미터를 넘어가 있는 거죠. 나는 노를 빨리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며 지자, 현자 등 각종 총통을 마구 쏘았다. 탄환이 폭풍우같이 날아갔다. 군관들도 배 위에 총총이 들어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댔다. 그러자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쳐들어왔다. 물러갔다 하였다. 그러나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형세가 어찌 될지 헤아릴 수 없으니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다보며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타이르기를 적선이 비록 많다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다시 힘을 다해서 적을 쏘아 맞춰라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배를 돌아보니 이미 일마장 정도 물러났고 우스사 기먹츠가 탄 배는 멀리 떨어져 가물가물하였다. 배를 돌려 바로 중군 김응함의 배로 가서 먼저 목을 베어다가 내걸고 싶지만 내 배가 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가 점점 더 멀리 물러나고 적들은 더 덤벼들 것 같아서 나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할 형편이 되었다. 호각을 물어 중군에게 길을 세워 군령을 내리도록 하고 또 초요기를 세웠더니 중군장인 미조황 첨사 김응함의 배가 차츰 네 배 가까이 왔으며 거제 현령 안위의 배가 그보다 먼저 왔다. 나는 내 배 위에 서서 직접 안위를 불러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하였다. 그러자 안위도 황급히 적선 속으로 뛰어들었다. 또 김응함을 불러 너는 중군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처형하고 싶지만 전세가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하겠다 하였다. 그리하여 두 배가 적진을 향해 앞서 나가는데 적장이 탄 배가 그 휘하의 배 두 척에 지시하자 일시에 안위의 배에 개미 붙듯 하여 서로 먼저 올라가려 하였다. 안위의 격군 7~8명이 물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니 거의 구하지 못할 것 같았다. 안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몽둥이를 들거나 긴 창을 잡거나 또는 돌멩이를 가지고 마구 후려쳤다. 배 위에 사람들이 거의 기운이 빠지게 되자 나는 뱃머리를 돌려 바로 쫓아 들어가서 빗발치듯 마구 쏘아댔다. 적선 세척이 거의 다 뒤집혔을 때 녹도만호 송여종과 평산포 대장 정응두의 배가 뒤쫓아와서 서로 힘을 합쳐서 적을 쏘아 죽여 적은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외인준사는 이전에 앙골포의 적진에서 항복해온 자인데 내 배 위에 있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적을 굽어보더니 그림무늬 놓은 붉은 비단옷을 입은 자가 바로 앙골진에 있던 적장 마다시입니다 하고 말했다. 내가 물깃는 군사 김돌손을 시켜 갈구리로 낚아올렸더니 준사가 펄쩍 뛰면서 정말 마다시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곧바로 명령을 내려 토막토막 잘랐더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 우리 배들이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제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 들어갔다. 지자 현자 대포를 쏘니 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고 화살을 빗발처럼 쏘았다. 적선 31척이 일척을 깨뜨리자 적선은 도망하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싸움하던 바다에 그대로 정박할까 싶었다. 그러나 물결도 몹시 험하고 바람도 거꾸로 불어서 우리의 편의 형세가 외롭고 위태로운 듯하여 당사도로 옮겨가서 밤을 지냈다. 이번 일은 참으로 하늘이 도우셨다. 예, 요게 그 명랑해전 당일의 일기입니다. 상당히 길죠. 굉장히 자세하게 그 전투 장면을 묘사한 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대목의 그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머니 이야기는 한 장 넘기면 한 번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와요. 안부를 주로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몇 편 실어보았습니다. 맑고 따스하였다. 아침 일찍 어머니를 위해 수연을 베풀면서 하루 내내 매우 즐겁게 보냈다. 매우 다행스러웠다. 남의 혈령은 선대의 제삿날이어서 먼저 돌아갔다. 그렇게 즐겁게 보냈다는 일기가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머니와 이 어머님 그 수연에 이제 지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연이어서 다음 날인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니 매우 다행스러웠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하루 내내 어머니를 모셨다. 내일 진중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머니께서 퍽 서운해 하시는 기색이었다. 이런 일기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이 원균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균은 너무도 음흉하여 말로는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다. 또 이영남과 이연염이 와서 원균의 비리를 전하였다. 깊이 탄식할 따름이다. 윤동구가 원균이 올린 장계의 초본을 가지고 왔다. 그가 속임수 쓰는 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원수사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돌려 대군을 동요하게 하였다. 진중에서도 속임을 쓰는 것이 이럴 정도이니 그 흉악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원균에 대한 연망을 그 연구한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니까 무려 30차례 정도의 그 원균에 대해서 그 흉보는 내용, 원균 나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이분이 이거를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이 장시광 선생님께서 정리하면서 이제 그 종합해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원균을 미워하는 이유 5가지가 있었어요. 술 주정, 이제 원균이 이렇게 술버릇이 나빴나 봐요. 이렇게 술 마시면 예, 주정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여자 문제가 나오는데 2가지가 있어요. 부하의 아내를 이제 그 부하를 어디 멀리 보내놓고 그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실패했다는 얘기. 이걸 이제 보고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일기에 실어놨고 또 전쟁을 막 전투 중이고 이런데 배에 보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장군으로서의 그 면모로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에 대한 욕심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인데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다 가지겠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려 있습니다. 원균에 대한 원망할 만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난중일기 전체에서 정말 가장 많은 대목 깜짝 놀랐어요. 예, 100여 차례 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그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중학교 2, 3학년까지는 머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두통도 굉장히 심했는데 잠 못 자는 그 불면증도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맹장 수술했고, 그 다음에 수두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져갖고 척추 디스크 제가 예,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디스크 때문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타 이제 늑막염 걸려서 또 수술한 적이 있고, 제가 이렇게 병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병에 관한 대목을 읽으면서 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또 아픈 내용도 저랑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체해가지고 예, 고생하는 장면, 그리고 배앓이, 복통 뭐 이런 게 났고, 그 다음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몸살 나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끙끙 막 열이 펄펄 끓고 앓는 장면, 광난, 그리고 또 어떤 대목도 나오냐면요. 병이 날까 미리 이렇게 걱정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이 장시간 선생님은 이 아픈 것도 이렇게 차례를 개수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세하려 가지고 어, 분석해서 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해볼 전략이 독해 전략이라서 이렇게 독해 전략을 활용해서 연구 논문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 논문을 좀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그 난중일기의 장면들을 소개하고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1595년 9월 14일.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중간중간 이렇게 시를 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그 이제 선수사와 이별주를 마시고 밤이 깊어서 헤어졌다. 짧은 시 한 수를 써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그 써서 이렇게 주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북쪽에 갔을 때도 고락을 같이 하고 남쪽에 와서도 생사를 함께 하는구나. 오늘 밤 달빛 아래 한 잔 술을 나누고 나면 내일은 이별을 아쉬워하겠구나. 그래서 정말 헤어지기 싫은 그, 같이 이제 생사를 같이 한 이 선수사를 보내면서 쓴 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테마로 발췌독을 하면서 난중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난중일기를 한번 완독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열하일기나 애닌의 일기나 이런 것처럼 재미있지 않아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전투 장면들, 속속들이 들어있는 장군의 위대한 정신력의 끝, 깊이가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다른 감동과 깊이 그런 것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